경비원 강지욱으로서의 삶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교대하고,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고, 정해진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나는 가면을 쓴 채 미래그룹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혈류를 관찰했다. 로비를 오가는 수많은 직원들의 표정과 걸음걸이,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조각들 속에서 나는 이 회사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를 읽어내고 있었다. 특히 두 사람이 내 관찰의 중심에 있었다. 한 명은 한유진 상무. 회장의 외동딸인 그녀는 언제나 꼿꼿한 자세와 얼음 같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려는 절박한 열망과 불안감을 보았다. 그녀는 유능했지만 그 유능함은 오만함이라는 갑옷에 둘러싸여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최민준 부회장. 뱀처럼 부드러운 미소 뒤에 서늘한 계산을 감추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한 회장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가 다른 임원들과 나누는 미묘한 눈빛 교환과 그들만의 사적인 대화 속에서 거대한 야심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는 이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의 이중생활 속에서 유일한 옹이는 박 여사님과의 짧은 만남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했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깊은 눈을 가진 분이었다. 그녀는 나를 그저 경비 아저씨로 대하지 않았다. 가끔 추운 겨울밤 순찰을 돌 때면 그녀는 뜨거운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며 고생이 만수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그 커피 한 잔의 온기는 차가운 가면 뒤에 숨은 내 인간성의 마지막 부분을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유일한 보루였다. 그렇게 평온한 관찰의 시간이 며칠 더 이어지던 어느 날,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다. 소문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나른한 오후,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공포 어린 속삭임으로, 그 다음에는 부서장들의 다급한 전화 통화로, 그리고 마침내 임원들의 굳은 얼굴과 함께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들었어. 프로젝트 키메라. 기술 자료가 통째로 넘어갔대. 말도 안 돼. 그거 우리 회사 10년치 먹거리 아니었어. 프로젝트 키메라. 미래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사활을 걸었던 바이오 연료 기술 프로젝트였다. 나는 그 프로젝트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미래그룹의 미래 그 자체였다. 그 기술의 유출은 회사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순식간에 회사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로비는 평소의 활기를 잃고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나는 보안실의 작은 모니터를 통해 이 혼란을 조율하는 최민준 부회장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슬픔과 분노에 찬 얼굴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번지는 만족감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의 다음 단계는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었다. 오후 4시. 전 직원에게 긴급 공지가 내려왔다. 보안실 모니터에 최민준 부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미래그룹 가족, 여러분, 참으로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내부 조사 결과 이번 유출은 R&D 부서의 김민준 선임연구원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민준 연구원. 나는 그를 기억했다.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눈은 언제나 열정으로 빛나던 젊은 연구원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몇 달간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연구실에서 숙식하다시피 했다. 그런 그가 배신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최 부회장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칼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또한 이번 사태는 회사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에도 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 특히 야간 보안팀의 근무 태만과 안일한 프로토콜 준수가 이번 유출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저는 회장님의 허락을 받아 보안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보안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동료 경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오 반장님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이 회사에 바친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이 직장은 삶의 전부였다. 최 부회장은 지금 김민준 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의 목까지 함께 올가매고 있었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진짜 범인에게 쏠릴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교활한 수법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사냥꾼이다. 사냥꾼은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릴 때까지 냉정하게 기다려야 한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금 나서는 것은 너무 이르다. 최민준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성적인 판단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김민준 연구원의 절망한 얼굴과 오 반장님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어른거렸다. 그들은 이 거대한 권력 게임의 무고한 재물이었다. 그들의 인생이 한 사람의 야망 때문에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신뢰했던 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 나는 다시는 무력하게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내 안의 사냥꾼과 잊고 있던 인간 강지욱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관찰하며 완벽한 순간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인가? 결정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사건 발생 1시간 후 한유진 상무가 직접 보안팀 전체를 소집했다. 그녀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에게 그녀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질책을 퍼부었다. 당신들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회사 기밀이 통째로 넘어가는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내가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섰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공범으로 몰릴 판이었다. 상무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나는 내가 야간 순찰 때 확인했던 R&D 부서 출입 기록의 작은 허점을 지적하려 했다. 김민준 연구원이 접근할 수 없었던 시간대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출입한 기록, 그것을 말하려던 순간이었다. 한유진 상무가 내 말을 경멸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했다. 한낱 경비원인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다. 전문가들이 밤을 새워가며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야. 당신은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순찰이나 똑바로 돌아요. 우리 회사 보안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입만 나불 때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야.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료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동정, 혹은 비웃음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이것으로 결정되었다. 한유진, 그녀는 회사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 오만함 때문에 눈이 멀어 진짜 적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최민준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녀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더 이상 관찰자로 머무를 수 없다. 이대로 두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회사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내 안의 사냥꾼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이 아니라 직접 숲으로 뛰어들어 뱀의 목을 비틀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유진은 나의 굴복을 만족스럽다는 듯이 쳐다보고는 신경질적으로 회의를 끝내고 나가버렸다.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방금 자신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나의 조용한 관찰은 바로 이 순간 끝이 났다. 한유진 상무에게 모욕을 당한 그날 밤, 나는 평소와 같이 순찰을 돌고 동료들과 의미 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그저 직장 상색에 된통 깨지고 풀이 죽은 평범한 경비원 강지욱일 뿐이었다. 아무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냥꾼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낡은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나는 경비원 강지욱의 허물을 벗어 던졌다. 텅 빈 원룸의 싸늘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익숙하게 방 한쪽 벽으로 다가갔다. 벽의 한 부분을 밀자 딸깍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나의 과거이자 나의 무기인 장비들이 잠들어 있었다. 세상과 나를 단절시켰던 위성 전화, 여러 개의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복잡한 전선들로 둘러싸인 고성능 노트북. 나는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다.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에 푸른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 목표는 최민준 부회장.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증거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강지욱이라는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어야만 한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최민준의 컴퓨터였다. 그가 회사 내부망을 통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했다. 물론 미래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철통 같았고 그의 IT팀 신복들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하지만 사냥꾼에게는 자신만의 길이 있는 법이다. 나는 과거 헌터로 활동할 당시 구축해두었던 전 세계의 수많은 프록시 서버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내 IP 주소는 서울에서 시작해 상파울루, 모스크바, 케이프타운을 거치며 수십 번의 세탁을 거쳤다. 이제 나는 인터넷 세상의 유령이었다. 나는 미래그룹의 외부 방화벽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것은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견고한 성벽이었지만 모든 성벽에는 설계자조차 모르는 작은 균열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몇 시간에 걸쳐 시스템의 로그 파일을 분석하며 그 작은 균열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유지보수용으로 열어둔 아주 작은 백도어를 발견했다. 그 틈을 통해 회사 내부망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 나는 곧장 최민준 부회장의 사무실 컴퓨터로 향했다. 나는 그의 모든 파일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이메일, 보고서, 개인적인 메모까지. 그는 매우 교활한 자였다. 경쟁사인 바이오엑스텍과의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남겨두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순간 내 눈에 삭제된 파일 목록이 들어왔다. 대부분은 쓸모없는 잡동사니였지만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파일이 하나 있었다. 암호화된 음성통화 프로그램의 로그 파일. 날짜는 기술이 유출되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파일은 이미 삭제되고 데이터가 여러 번 더 씌워져 거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나는 과거에 사용했던 군용 등급의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노트북의 펜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나는 마침내 손상된 오디오 파일의 파편 조각들을 복원해내는 데 성공했다. 파일을 재생하자 치지직거리는 소음만이 들려왔다. 나는 온 신경을 집중해 소음 제거 필터를 여러 번 적용했다. 그러자 마침내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키메라 자료는 오늘 밤 넘겨주겠네. 대금은 늘 그랬듯이 스위스 계좌로 최민준의 목소리였다. 짧았지만 이것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한유진 상무에게 전달할 것인가. 내가 직접 나서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익명으로. 하지만 반드시 그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하게 부인할 수 있는 전달 방법이 필요했다. 나는 고민 끝에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박 여사님.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유일하게 나를 편견 없이 봐준 사람이었고 회사 내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야말로 나의 완벽한 메신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동네 문구점에서 가장 값싼 일회용 USB를 하나 샀다. 그리고 그 안에 복원한 음성 파일과 함께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하나 저장했다. 진짜 배신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최민준 부회장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점심시간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박 여사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이고, 강 기사, 점심은 먹었수? 나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박 여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심각한 표정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였다. 여사님, 제가 어젯밤에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이걸 주었습니다. 나는 준비한 거짓말을 시작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쫓겨난 김민준 연구원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직접 나서서 전하기엔 너무 무섭습니다. 저 같은 힘없는 사람이 괜히 나섰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나는 최대한 불쌍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사님, 혹시 여사님께서 이걸 한유진 상무님 비서 책상 위에 누가 두고 갔다고만 하고 몰래 올려놔 주실 수 없을까요? 여사님은 의심받지 않으실 겁니다. 박 여사님은 잠시 동안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은 나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거절할까봐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수. 강 기사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알지. 불쌍한 젊은이. 누명이라도 썼으면 벗어야지. 이건 내가 못 본 걸로 하고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말아요. 그녀는 내 손에서 USB를 받아들고 자신의 청소 카트 깊숙한 곳에 숨겼다. 나는 그녀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USB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공영에 처한 한 젊은이를 돕는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나의 비밀스러운 작전의 유일한 선택적 목격자가 되어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보안실 CCTV 모니터를 통해 박 여사님이 상무 비서실 앞을 청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아주 자연스럽게 USB를 비서의 책상 위 서류 더미 아래에 밀어 넣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한유진 상무는 외근을 마치고 돌아와서야 그 USB를 발견했다. 비서에게 출처를 물었지만 비서는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장난이거나 쓸데없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다. 나는 모니터를 통해 그녀가 USB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호기심이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결국 그녀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나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텍스트 파일을 읽었을 때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음성 파일을 재생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짧은 음성 파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최민준 부회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깊고 어두운 의심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최민준 부회장의 최근 공식적인 통화 기록을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이런 미묘한 움직임은 늙은 뱀인 최민준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준 부회장은 긴급히 IT 부서장과 보안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나는 복도를 순찰하는 척하며 그의 사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엿들었다. 사내에 유령이 한 마리 숨어든 것 같군. 아주 건방진 쥐새끼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과 달리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장 오늘부로 전 직원의 통신 기록과 PC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외부망 접속 기록, 개인 이메일, 메신저 대화까지 전부. 특히 보안팀 놈들부터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털어내. 그 유령,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잡아낼 테니. 그의 말이 끝나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나의 익명 클립은 성공적으로 한유진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지만 동시에 최민준의 경계심을 최대로 끌어올려 버렸다. 이제 그는 나를 잡기 위해 거대한 그물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물의 가장 촘촘한 부분은 바로 내가 속한 보안팀을 향해 조여올 터였다. 체스판의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이제부터는 한 수 한 수가 서로의 목을 겨누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시작될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사냥꾼의 가면을 고쳤었다. 이 위험한 게임의 승자는 오직 한 명뿐일 것이다. 익명의 USB가 전달된 후 며칠 동안 미래그룹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 촘촘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최민준 부회장은 유령을 잡겠다는 명목해 회사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IT 부서는 전 직원의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는 실시간으로 필터링되었다. 특히 우리 보안팀에 대한 감시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시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우리의 사적인 통화 기록까지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다. 동료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때 농담을 주고받던 휴게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이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더욱 완벽하게 어수룩하고 무능한 경비원 강지욱을 연기해야만 했다. 최민준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었다. 나는 일부러 동료들의 불평에 맞장구를 치고 회사의 처사에 분개하는 척하며 나 자신을 위장했다. 그 와중에도 나의 시선은 한유진 상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이전의 날카롭고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고뇌와 의심에 휩싸인 채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 부회장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지만
그를 공개적으로 공격할 만한 힘이나 확실한 증거는 아직 갖지 못한 듯했다. 그녀 역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플레이어일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준이 장군을 외칠 시간이 왔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회사 전체에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가 떴다. 안건은 단 2가지. 프로젝트 키메라의 향후 거취 논의, 그리고 최근 발생한 보안 유출 사태에 대한 최종 징계 조치 확정. 나는 공고문을 읽으며 차갑게 웃었다. 이것은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최민준이 자신의 승리를 공표하고 반대 세력을 완전히 숙청하기 위한 공개 처형장이었다. 그는 이 회의에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관련 기술과 자산을 헐값에 자신이 세운 유령 회사로 넘길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김민준 연구원과 우리 보안팀에게 뒤집어 씌우며 마무리될 터였다. 시간은 바로 내일 오전 10시.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20시간도 차에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다림질한 경비복을 입고 이사회실이 있는 25층으로 향했다. 나의 근무 구역은 아니었지만 오 반장님이 몸이 좋지 않다며 특별히 근무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다는 핑계를 댔다.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을 나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만 했다. 25층의 공기는 아래층과는 전혀 달랐다. 두꺼운 카펫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차갑고 오만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사회실의 육중한 원목문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관문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이곳은 권력의 심장부. 내가 입은 낡은 경비복은 이 공간의 모든 것과 이질적으로 부딪혔다. 나는 이사회실 입구 옆에 부동자세로 섰다. 곧이어 이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내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 최민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신복 이사들의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 눈치를 보는 중립 이사들의 표정까지. 마지막으로 한 회장과 한유진 상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유진은 창백한 얼굴에 굳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 안에 내가 던져준 익명의 USB가 들어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모든 이사들이 입장하고 육중한 문이 내 앞에서 쿵소리를 내며 닫혔다. 이제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나는 이 전투에 방가쇠를 당겼지만 정작 전쟁터에는 들어갈 수 없는 무력한 관찰자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문 밖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1분, 10분, 1시간. 복도의 시간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흘러갔다. 내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과연 한유진은 내가 준 단서만으로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을까? 그녀는 그럴 만한 용기와 지략이 있는 인물인가? 만약 그녀가 패배한다면 모든 것이 끝이다. 나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뉴욕의 마천루 꼭대기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이사회. 그때 나는 이 문밖이 아닌 테이블의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했고 모든 변수를 계산했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어떤가? 한낱 경비원 복장을 한 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승리를 기도해야 하는 처지라니.
아내와 딸을 잃었던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내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청소 카트를 끄는 박 여사님이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묵묵히 복도 바닥을 닦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내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걱정의 빛을 읽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힘내게, 젊은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차가운 권력의 복도에서 그녀의 말없는 격려는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박 여사님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나는 다시 완전한 고독 속에 남겨졌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씩 격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토론의 목소리였지만 점차 고성이 섞여 나왔다. 나는 한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그 목소리를 압도하는 최민준의 노련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가장 치열한 순간에 접어든 것이다. 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회의가 시작된 지 벌써 2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최민준은 시간을 끌며 다른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지금 당장 저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가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아야만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얼마나 지났을까. 문 안에서 들려오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숨막히는 정적.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투표의 순간이 온 것이다. 이 정적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인가? 아니면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인가? 내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복도 끝에 시계 초침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달칵, 이사회실의 금속 문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응시했다. 저 문이 열리고 그 너머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승리자인가? 패배자인가? 미래그룹의 운명, 그리고 나의 운명이 앞으로의 5초 안에 결정될 것이다. 나는 조용히 내 안의 사냥꾼을 깨울 준비를 했다. 달칵,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이사회실에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나는 온몸의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끼며 문을 응시했다.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인내가 지금 이 순간 문을 열고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의 얼굴에 의해 결정될 터였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예상했던 인물 중 그 누구도 아니었다. 겁에 질린 표정의 젊은 여비서였다. 그녀는 안에서 무언가 지시를 받은 듯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종종 걸음으로 복도 저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가 급히 달려나간 탓에 육중한 원목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틈을 남겨두었다. 나는 그 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제 아내 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섞인 한 회장의 목소리였다.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한 것 같으니 이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준 선임연구원에 대한 징계 해고안에 대해 바로 지금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경비원 강지욱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사냥꾼으로서의 본능을 일깨웠다. 나는 조용히 뻣뻣한 경비복 상의에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 마치 낡은 허물처럼 복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안에는 하룻밤 사이에 내 옷장에 배달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흰색 셔츠와 짙은 남색의 실크타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굳게 닫힌 이사회실의 문을 두 손으로 밀었다. 쾅!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회의실 안에 눈부신 조명이 나를 향해 쏟아졌다. 나는 그 빛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 신던 낡고 다른 경비화가 아닌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나른한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도 같았다.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 불쾌, 그리고 순수한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감히 이 신성한 공간에, 그것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입한 이방인은 누구인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최민준 부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웬 놈이야 경비원은 누가 들여보낸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끌어내지 못해. 그의 고함 소리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나의 동료 경비원 2명이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라면을 먹으며 신세 한탄을 하던 동료 강지욱이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내뿜으며 회의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한유진 상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입을 작게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금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자신이 한낱 경비원이라며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남자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을 입고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이성이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동료 경비원들은 최 부회장의 불호령에 어쩔 수 없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의 이 화려한 등장은 결국 동료들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는 희대의 코미디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손바닥을 들어보였다. 그것은 위협이 아닌 아주 단순하고 절제된 제지의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손짓 하나에 나와 눈이 마주친 동료들은 마치 투명한 벽에라도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최민준의 분노도, 한유진의 혼란도, 다른 이사들의 수군거림도 내게는 의미 없었다. 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테이블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한 회장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회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내 구두소리가 침묵에 잠긴 회의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나는 테이블 끝에 서서 들고 온 세련된 검은색 서류 가방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이 회의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한 회장님.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내 눈빛은 더 이상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저는 K캐피탈의 대표이자 오늘부로 미래그룹의 지분 40%를 확보하여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된 강지욱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K캐피탈. 지난 몇 달간 미래그룹의 주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경영권을 위협했지만 그 누구도 실체를 몰랐던 유령 투자회사, 그 베일에 쌓여있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이 남자란 말인가. 최민준 부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강지욱. 헌터 강지욱이. 한유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과거 자신이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즐길 시간도 주지 않았다. 나는 내가 내려놓았던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최민준 부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나는 서류 뭉치를 꺼내 이사들 앞에 하나씩 던지듯 펼쳐놓았다. 최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자신이 설립한 다수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재단의 공금을 횡령해왔습니다. 여기 그 자금의 흐름을 증명하는 회계 장부와 계좌 내역입니다. 또한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바이오엑스텍에 팔아넘기는 이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그가 바이오엑스텍 대표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과 기술이 이전된 정확한 경로를 담은 데이터 로그 분석 자료입니다. 나는 냉혹하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다. 내가 펼쳐놓는 증거들 앞에서 최민준의 반박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문 밖을 향해 손짓했다. 문이 열리고 이동진 변호사와 함께 김민준 연구원이 안으로 들어왔다. 김민준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연구 데이터가 어떻게 외부의 해킹으로 도난당했는지, 그리고 최 부회장이 그에게 어떤 식으로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증언을 덧붙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준은 완전히 패배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한 회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회장님, 이제 표결을 진행하시죠. 최민준 부회장의 해임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표결은 형식일 뿐이었다. 최 부회장의 신복이었던 이사들마저 등을 돌렸다. 해임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마지막으로 한유진 상무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그녀의 눈에는 굴욕감, 충격, 경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아주 희미한 경외감 비슷한 것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차갑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새로운 주인의 얼굴로 이 길고 길었던 위장과 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심판과 재건의 시간이었다. 미래 그룹의 낡은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이 그의 왕좌에 앉는 순간이었다. 최민준 부회장의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순간 이사회실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그의 몰락은 거대하고 시끄러운 굉음과 함께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소리 없는 파멸에 가까웠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신복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회피하며 자신들의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다. 권력이라는 태양이 지자 그 주위를 맴돌던 행성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동진 변호사가 조용히 손짓했다. 곧이어 정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최민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무기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성은 폐허가 되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수사관들의 손에 힘없이 이끌려 회의실을 나섰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이 무너지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승리의 희열이나 기쁨은 없었다. 그저 더럽고 힘든 사냥을 마친 사냥꾼의 담담하고 냉정한 만족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썩은 것을 도려내는 외과수술과도 같은 필연적인 과정일 뿐이었다. 최민준과 그의 신복들이 모두 사라진 회의실에는 한 회장과 한유진 상무, 그리고 나, 세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 회장이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 대표, 아니, 강 회장, 고맙소.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평생을 바친 이 회사는 저 뱀 같은 놈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을 거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제 투자의 가치를 지켰을 뿐입니다. 나는 의례적인 대답을 했다. 우리의 짧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한유진은 방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어깨는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큰 폭풍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천천히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핏기 없는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다. 재벌가의 상무로서가 아닌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사과였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울릴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편견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딸로서, 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헌터 강지욱이었다면 나는 아마 그녀를 그 자리에서 해고했을 것이다.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리더는 조직에 해가 될 뿐이니까. 하지만 지난 몇 달간 경비원 강지욱으로 살면서 나는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오만함 너머에 있던 회사를 지키려는 절박한 열정을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고개를 드시오. 한 상무.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지만 여전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처벌은 필요 없습니다. 내 말에 그녀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당신의 그 오만한 열정, 방향만 바로잡는다면 미래그룹을 살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잘못을 묻고 싶은 게 아니오. 다만 당신의 그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쓸 기회를 주고 싶은 것뿐이오. 나는 회의실에 거대한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미래그룹은 이제 뿌리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민준이 심어놓은 썩은 뿌리들을 모두 도려내고 투명성과 능력 위주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내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나는 파괴와 사냥의 전문가이지 창조와 건설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내게는 이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릴 건축가가 필요하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상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나를 증오해도 좋소. 나를 경멸해도 괜찮소.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이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나와 함께 갑시다.
내 부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오. 내 제안에 한유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제안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굴욕적인 복종이 아닌 명예로운 재건에 동참할 기회.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한 듯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의 숙임은 사죄가 아닌 결의의 표시였다. 따르겠습니다. 강 회장님, 그렇게 미래그룹의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위태로운 동맹 위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회장실을 홀로 지키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최민준의 것이었던 이 거대한 공간은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투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승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회장실을 나와 내가 근무했던 1층 로비로 향했다. 밤이 깊은 로비는 고요했다. 나는 내가 늘 서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서보았다.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청소 카트 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소란이 끝난 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회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그녀는 나를 자연스럽게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제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강 회장님은 보통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는 걸. 눈빛이 달랐거든. 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지. 그녀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을 지었다. 박 여사님 덕분입니다. 모두가 저를 유니폼을 입은 투명인간으로 볼 때 여사님만이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추운 날 건네주시던 커피 한 잔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감사 인사에 그녀는 그저 손을 저으며 웃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수. 이제 더 높은 자리에 가셨으니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자신의 카트를 끌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오늘 밤 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 길고 외로운 위장의 시간을 견뎌냈는지도 모른다. 권력과 돈이 아닌 사람의 온기와 존중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나는 다시 혼자가 된 회장실로 돌아왔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속에 작고 따뜻한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는 기분이었다. 파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어려운 일, 바로 건설의 시간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는 끝이 아니라 더 어렵고 위대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미래그룹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최민준 부회장과 그의 세력이 남긴 부패와 불신의 흔적은 깨끗이 지워졌다. 그 자리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나와 한유진 상무, 두 사람의 기묘한 파트너십이 있었다. 우리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팀이었다. 나는 거시적인 전략을 세우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사냥꾼의 역할을 맡았다. 한유진 상무는 그녀의 지독한 열정과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을 회사를 위한 무서운 추진력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직급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냉철한 능력과 공정한 평가로 직원들의 진정한 존경을 얻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미래그룹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이끌고 있었다. 나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과거의 나는 오직 이기는 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텅 빈 껍데기 같은 사냥꾼이었다. 아내와 딸을 잃은 그 끔찍한 사고 이후 내 세상의 모든 색깔은 사라져 버렸다. 나는 복수심과 냉소주의로 나 자신을 무장한 채 오직 기업을 사냥하고 파괴하는 것에서만 희미한 존재의의를 느꼈다. 하지만 경비원 강지욱으로 살았던 그 시간은 나의 잿빛 세상에 다시 색을 입혀주었다. 나는 박 여사님의 따뜻한 커피 한 잔에서, 오 반장님의 소박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서, 그리고 한유진의 미숙하지만 진실했던 열정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만의 성에 갇혀있지 않았다. 가끔은 일부러 구내식당으로 내려가 젊은 직원들과 섞여 점심을 먹었다. 처음에는 나를 어려워하던 직원들도 내가 그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격려해주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빛나는 눈 속에서 미래그룹의 희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치유도 발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 서 있었다. 그것은 거창한 행사가 아니었다. 언론도 외부 인사도 없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다. 소연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내 아내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나는 재단을 설립하며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이 장학금은 오직 미래그룹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현장직 노동자, 생산직 사원, 그리고 보안 및 환경미화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쓰일 것이라고. 한때 내가 속했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거대한 빌딩을 지탱하는 진짜 주추들들을 위한 재단이었다. 첫 번째 장학생은 나의 옛 동료였던 오 반장님의 아들, 오진우 군이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 공대에 합격한 기특한 학생이었다. 나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내 앞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오 반장님과 긴장한 표정의 진우 군이 서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인재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그룹을 지탱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준비된 연설문 대신 내 마음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기업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실적이나 높은 주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성실하게 출근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바로 여러분 직원 한 분 한 분의 땀과 헌신에서 나옵니다. 제 아내는 생전에 모든 사람에게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소연장학재단은 바로 그 믿음의 작은 실천입니다. 나는 진우 군에게 장학증서를 건네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오 반장님의 손을 잡았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나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가장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반장님,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훌륭한 아드님과 그런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아버님께서 함께 이뤄내신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반장님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몇 번이고 내게 허리를 숙였다. 나는 그를 부축하며 마음속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보고 있어, 소연아. 이제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수여식이 끝나고 나는 회장실로 돌아왔다. 나는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유리 진열장 앞에 섰다. 그 안에는 내가 몇 달간 입었던 낡은 경비복이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진열장 유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저 유니폼은 나의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내가 다시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나침반이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회장님, 어느새 들어온 한유진 상무가 커피 2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딱딱한 보고서를 들고 오는 대신 이렇게 가끔 동료처럼 커피를 들고 나를 찾아오곤 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나란히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다시 한번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오늘 멋졌어요. 강 회장님. 한 상무도 이제 제법 리더의 모습이 보이는군. 직원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어. 과찬이세요. 아직 회장님께 배우려면 멀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나 긴장감은 없었다.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편안하고 굳건한 동료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아내와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이유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야 했던 이유. 나는 조용히 액자를 어루만졌다. 더 이상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애틋한 그리움이 마음을 채웠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의 진짜 복수는 최민준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었다. 나의 진짜 복수는, 그리고 나의 진짜 구원은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믿고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며 다른 사람의 삶에 따뜻한 봄을 선물하는 것임을. 내 인생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온 나의 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눈부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외로운 사냥꾼이 아니었다. 나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 강지욱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